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자,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겐 누구에게나 감동적인 순간이 있겠죠. 유영 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프로포즈를 받는다 이럴 때 감동스러울 거고. 받고 싶네요. 강 박사님 같은 경우는 뭐 대한민국의 최고 명의 딱 이렇게 인정받을 때. 우리 여미 언니 같은 경우는 뭐 1992년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을 테지만 집에 자녀가 있거나 손자 손녀가 있는 집이라면 그 아이가 첫 걸음마를 뗄 때 그때 와, 정말 그렇지 이영사 이러면서 응원을 보내곤 하는데 그 순간을 아마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랄수록 뭐 걷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지금부터는 우리 아이들의 걸음걸이를 맨눈으로 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단계에 맞는 뼈 건강 체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튼튼하고 건강한 뼈를 만들어줄 오늘의 명의 박병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병규 교수님의 전공이 보시는 것처럼 소아 정형외과예요. 네. 보통 우리가 정형외과 그러면은 뭐 근골격계니까 나이 드시고 뭐 퇴행성 질환, 뭐 어른들만의 어떤 그런 질환이라고 들은데 이게 소아정형외과는 어떤 경우에 가는 겁니까? 아이들이 아플 때 가는 거예요? 네, 정형외과라고 하면 먼저 연골 손상이나 관절염 등 나이가 들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들을 먼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소아정형외과는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서 발생하는 사지 관련 질환을 다루는 과입니다. 네, 걸음걸이의 이상과 선천성 기형, 성장 장애, 그리고 소아 외상 또는 골절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하여 성장 및 발달을 하는 소아와 청소년의 특징에 따라 같은 질환이라도 아이마다 증상이 다르며 치료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정형외과 내에서도 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말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에 대한 또 뭐라 그럴까 포커싱이 필요하니까 좋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 경남 어린이들의 미래 발걸음을 오늘 책임지실 건데 너무 부담되시려나? 교수님 어떤 각오로 방송 임하시겠습니까? 네, 아이들이 크면서 서고, 걷고, 뛰는 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면 경과가 좋은 질환들도 있고 반대로 아무런 치료가 없어도 자연히 좋아지는 질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는 많은 오해들이 있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불필요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모님들께 아이의 뼈와 근육 발달에 대하여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박병규 교수님의 등장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 공개 클리닉 웰 채팅방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평소 우리 아이들의 뼈 건강에 관련해서 궁금했던 점들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답변 받아서 친절하게 안방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을 폭풍 성장시키는 방법 알아봐야죠.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다리가 휘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 분들이야 뭐 그죠? 많이 썼으니까 뭐 뼈가 다르니까 이렇게 다리 모양이 변형될 수도 있다지만 아이들이 다리가 휜다요? 저가 애가 3명인데 애들이 다 커가지고 제가 무슨 검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도 무슨 뭐 어릴 때 무슨 검사 많이 받는데 성장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검사들이 따로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까요? 네, 예전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손가락, 발가락 개수부터 확인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던데요? 네, 요즘에는 초음파 기술의 발달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손과 발 그리고 척추가 잘 자라는지 확인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정형외과적 검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아기가 처음 걸음마를 시작하고 나서는 서툴고 불안정한 모습의 걸음걸이와 다리 모양을 보일 수 있지만 부모님들은 아기의 다리 모양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혹은 병적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특히 아기가 조산으로 태어났거나 출산 시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 교수님 실례지만은 결혼하셨어요? 네, 아이는 실례지만 딸 하나 있습니다. 딸 하나. 몇 살입니까? 딸이 5살입니다. 5살. 잘 걸어요? 네, 저희 아이도 매우 안짱다리와 오다리를 보이면서 걷고 있습니다. 아니, 그랬어. 그러면 배에서 다 보신다면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안짱다리와 오다리 등의 그런 다리 변형은 네. 엄마 뱃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네. 아이가 발달 과정에서 보일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출생 전에는 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하, 그래서 잘
걸음걸이를 지켜보라 이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방금 조산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럼 조산을 했다거나 출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게 아이의 뼈 성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네, 임신이나 출산 과정 중에 또는 아이가 2~3살이 되기 전까지 어떠한 이유로 위성숙한 뇌 손상을 입는다면 당시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도 아이가 크면서 점차 운동과 자세에 문제가 유발되고 이것이 바로 뇌성마비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네. 이 뇌성마비라고 하면 굉장히 큰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눈으로 보아서는 전혀 알 수 없을 정도에서 걷지 못하는 정도까지 장애 정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네. 이 뇌성마비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조산과 저체중 출산입니다. 네. 32주 미만의 미숙아의 경우 12%, 출생 체중이 1.5kg 미만의 경우에는 28%에서 뇌성마비가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조산의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으나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조산의 생존율이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뇌성마비의 진단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뇌성마비의 빈도가 약 1000명당 3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임신 중의 감염과 출산 과정 중의 질식, 주산기 가사, 그리고 영유아 시기의 외상과 감염 또한 뇌성마비의 원인이 됩니다. 네. 뇌 손상의 정도가 경미하면 장애의 정도도 크지 않기 때문에 뇌성마비의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조기 치료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운동 발달이 또래에 비해 늦거나 걷는 모습에 이상한 모습을 보인다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그 다리가 O자나 X자로 흰 것도 질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요즘은 우리 아이 다리 모양에도 부모님들이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의 변형은 크게 각변형과 회전변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회전변형은 안짱걸음 또는 팔자걸음과 연관이 있고 네. 각변형에는 무릎이 벌어져 있는 우리가 흔히 오다리라고 부르는 내반슬과 그 반대 모양인 X다리라고 부르는 외반슬이 있습니다. 예. 중요한 점은 아이들은 특정 나이 때 정상적으로 오다리와 X다리를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음흠. 나이별로 살펴보면 아이가 처음 서고 걸음마를 시작하고 나서는 정상적으로 무릎이 바깥쪽으로 휘어 있는 오다리를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점차 좋아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진 상태에서 멈추지 않고 무릎이 점점 안쪽으로 휘어 3, 4세경에는 오히려 X다리를 보이게 됩니다. 네.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되면 드디어 어른의 다리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관찰되는 다리 모양을 생리적인 내반슬 또는 생리적인 외반슬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아이들 태어나면 누워 있잖아요. 네. 누워 있으면 다리 다 O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개구리처럼. 하고 그래서 네. 쭉쭉 이제 쭉쭉쭉 아, 맞아요. 쭉쭉쭉. 네. 근데 이제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하면서 흰 다리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다른 병이 원인이 돼가지고 다리가 또 이렇게 모양이 변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정상적인 다리가 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병에 의해서 다리가 흰 것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물론 드물지만 병적인 오다리도 있습니다. 무릎 안쪽 성장판에 문제가 있어 점점 다리가 바깥으로 휘는 유아기 경골 내반증, 블라운트 병이라는 질환이 있고 구루병, 고리형성증, 유전병 등 다양한 질환들이 뼈와 성장판을 침범하여 병적인 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환들은 대부분 간단한 엑스레이와 신체 검진으로 감별이 가능합니다. 아하, 예. 네, 엑스레이로 뼈와 성장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신체 검진으로 발달 상태를 체크합니다. 여기에 이상 소견이 없다면 성장 과정 중에 정상적으로 관찰되는 생리적인 내반슬 또는 외반슬로 진단을 하게 되고 이상 소견을 보인다면 추가적인 피 검사와 영상 검사를 통하여 그 원인 질환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때 그러면 엑스레이는 언제 찍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게 다리가 O자다. 그러면 이게 생리적으로 애가 어릴 때 O자였는데 이게 병증인지 아닌지 구별하려 그러면은 어느 좀 시기에 초등학교 몇 학년쯤? 초등학교요? 그때는 너무 늦지 않을까요? 언제부터 언제쯤? 검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오다리의 정도는 아이마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시작하고 나서 그 오다리의 정도가 주변 또래와 비교하였을 때 좀 심하게 보여서 어머니께서 걱정이 되신다면 네. 소아정형외과에 한번 내원하셔서 체크를 받는 것이 네. 어머니 마음도 편하고 아이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걸음 떼고 뭐 돌 즈음해서 뭐 이렇게 되겠다, 그죠? 네, 시간이? 아이가 걸음마를 걷기 시작하면 네. 언제든지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린애들이 뭐 누워 있을 때 뭐 겨다닐 때야 그게 오다리지 펴진 다리인지 모르는데 걷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좀 다리를 보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보면은
근데 외형적으로만 휘어 있는 거는 뭐 괜찮은데 질병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다리가 휘어진 경우는 뭐 치료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리 모양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생리적 내반슬과 생리적 외반슬에서는 어떠한 치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생리적 내반슬과 생리적 외반슬에서는 어떠한 치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정상 범위 내의 변형이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이 되면 대부분 저절로 호전이 됩니다. 네. 병적인 경우에는 물론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블라운트병 등 성장판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네. 가능한 빨리 보조기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오. 경과에 좋습니다. 예. 또 칼슘과 비타민 D 대사에 이상이 있어 발생하는 구루병에서는 네. 먼저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을 해주는 치료가 필요하며 네.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잘 이루어진다면 음흠. 다리의 변형 또한 어느 정도 함께 치료가 됩니다. 네. 고리형성증이나 네. 신경근육성 질환, 유전병 등 네. 전신을 침범하는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네. 먼저 정확한 진단 후 그 네. 질환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네. 강원사는 뭐 제가 잠깐 끼어들었다가 네. 교수님께서 구루병이라 하시는데 구루병, 그 예. 구루병이 예. 어떤 병인지 좀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루병이란 뼈가 단단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칼슘과 비타민 D 대사에 이상이 있어 뼈가 단단해지지 못하게 되고 물렁물렁한 상태로 유지가 되며 네. 이로 인해서 아이 체중 부하가 되면 무릎이 점차 바깥쪽으로 휘게 됩니다. 어,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예. 주변 지인들에게 참 이제 조금씩 이제 들어봤는데 네. 아이 다리가 휘어서 보조기를 하고 있다라는 음흠. 얘기를 간혹 아, 듣는데 그래요? 네. 예. 뼈는 크고 딱딱한데 이 보조기로 뼈 모양을 바꾼다는 게 가능한 건지 참 네. 궁금하네요. 네, 간혹 외래에서 보면 보조기를 하고 있거나 다리 교정을 받고 있다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치료는 불필요하고 효과가 없는 치료입니다. 네. 불필요하고 효과가 없는 치료입니다. 네. 오. 교정 전후의 사진으로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네. 이는 대부분 아이의 성장으로 인해 자연히 좋아진 것이지 음. 보조기나 교정 치료의 효과가 아닙니다. 네. 아하, 네. 네, 뼈에 어떠한 힘을 가하여 네.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는 교정 치료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며 네. 과학적으로 근거도 없습니다. 네. 오히려 성장하는 아이의 관절이 과도하게 불필요한 힘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피로하고 아프게 됩니다. 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게 되니까 전신의 발달과 정서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 없이 그런 보조기와 교정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 교정하는 것은 좀 뼈는 힘들다라는 말씀이고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의학적으로 좀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휘어 있는 정도가 심하거나 아니면 다리 모양의 선호에 따라서 수술적인 방법으로 교정은 가능합니다. 네, 의학 기술의 발달로 간단한 수술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복잡하고 심한 변형에 대해서도 수술적 치료는 가능합니다. 먼저 아이가 잔여 성장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무릎 성장판 안쪽 또는 바깥쪽의 성장 속도를 조절하여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장판 부분 유압술이라는 수술이며 무릎 안쪽 또는 바깥쪽에 나사못이나 작은 금속판 등을 이용하여 고정을 합니다. 예. 이렇게 고정된 부분의 성장 속도는 느려지며 고정되지 않은 부분은 정상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 이를 원리로 하여 수술 후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서서히 교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수술은 보통 성장 급등기 직전 10살에서 12살 사이에 많이 시행을 합니다. 예. 이 성장판 유압술은 간단하며 수술 상처가 매우 적은 장점이 있지만 네. 아이가 잔여 성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 때만 시행 가능하며 네. 또 고정물을 오래 가지고 있게 되면 나중에 제거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네. 수술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성인이 되어 뼈가 다 자란 이후에는 이러한 점진적 방법으로 교정할 수는 없습니다. 뼈를 직접 자르고 맞추어 고정하는 절골술을 통해서 네. 교정할 수 있습니다. 네. 절골술은 나이에 상관없이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성장판 유압술보다는 훨씬 더 크고 어려운 수술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정상 범위 내의 다리 변형에서 이러한 교정 수술은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 아닙니다. 네. 성정과 기능에 문제가 없음에도 O다리나 X다리가 컴플렉스인 경우 시행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판 유압술을 하고 이제 어른들은 뼈를 이제 깎아가지고 그 각도 맞추는 절골술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그래도 아이들인데 한창 자란 아이들인데 네. 그 성장판에 뭐 유압이라면 고정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나사를 네. 탁 박아가지고. 네. 아 그거 쉽지 않겠는데요. 그 부모의 마음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럼 계속 그걸 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뺍니까?
네, 일시적으로 성장판을 유업해주고 교정이 완료하면 안에 있는 금속 구조물들은 제거하게 됩니다. 결국 두 번 수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반드시 2번을 수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보행기를 하든 뭘 유압수를 하든 뭐 다 바람은 부모들이 바람은 휘어진 다리를 조금 바르게 해가지고 맞아요. 키를 좀 키우겠다 생각 아닐까요? 네, 요즘은 절골술을 통하여 키를 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크고 어려운 수술이며 수술 후 합병증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수술 또한 신중하게 생각해서 수술 여부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네. 아유, 참 이렇게 다리 모양도 모양이지만요. 특히나 이 걸음걸이가 좀 특이한 아이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 까치발로 하루 종일 서서 걸어 다니는 그런 아이들을 종종 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걸어나요? 막 아이들 중에서 그런 애들이 있어요. 까치발로 유치원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런 아이들은 아, 있습니다. 그러면 있어요. 네. 오. 그런 아이들은 그럼 뭐 발레리나의 기질을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건지 그렇게 어떻게 다니지? 까치발로? 아니면 그것도 문제가 장난친다고.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장난친다고 그러겠지. 까치발로 걷는 사람 아이들이 있어요? 네, 아이들은 원래 2돌에서 3돌 정도까지 까치발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 네, 까치발은 이제 문제가 없는 습관성인지 또는 실제 아킬레스건의 구축이 있는지에 따라 예. 치료가 달라집니다. 까치발을 유발할 수 있는 몇몇 질환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은 재미삼아서 또는 이제 습관적으로 까치발로 걷고 뛰는 것입니다. 네, 그 전에 아기 다리 길이에 비해서 높은 보행기의 사용이 까치발 습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예. 특히 정상 시기에 걸음마를 시작했고 양쪽 모두 대칭적으로 까치발을 한다면 습관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이러한 경우 3살 정도가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도 좋아지지 않거나 한쪽 발만 까치발하는 경우 또 24시간 항상 까치발하는 경우에는 아킬레스건의 구축과 신경근육성 질환 여부 확인을 위하여 네. 꼭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까치발이 이제 이렇게 드는 거고 안짱다리라 그래가지고 왜 약간 그 시옷다리, 시옷걸음이라고 그래. 맞아요. 팔자 그러면 반대죠. 네, 시옷, 네. 요게 안짱걸음 맞습니까, 교수님? 네, 안짱걸음은 발끝이 안쪽을 향한 걸음을 말합니다. 네. 아이가 안짱걸음을 걷게 되면 조금 뒤뚱거리는 모습을 보이거나 빨리 걷거나 뛸 때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안짱걸음의 원인은 발가락이나 발 자체가 안쪽으로 조금 휘어져 있거나 또는 허벅지뼈나 정강이뼈의 회전 성장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아이가 성장하면서 뼈는 길이도 길어지지만 회전 성장도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네. 허벅지뼈와 정강이뼈는 바깥쪽으로 회전하면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런 회전 성장이 완료되는 것이 약 7세 정도인데 따라서 이 시기 전에 관찰된 안짱걸음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네, 정상 발달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는 필요 없고 성장 후에도 변형이 남아 있어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1%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다리 보조기와 교정 신발 등 다양한 기구를 고안하여 이러한 회전 변형을 치료하려 했지만 이러한 치료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대신 아이가 앉을 때 발을 바깥으로 하여 W줄 앉는 것은 피해 주시고 네. 양반 다리를 앉도록 교육해 주시면 양반 다리가 조금 더 빨리 회전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네, 발레나 스케이트처럼 발을 바깥쪽으로 해주는 운동도 네. 안짱걸음의 호전에 도움이 됩니다. 네. 걸음걸이나 발 걱정을 하게 되면은 참 걱정이 큰 게 한 가지 있을 것 뭡니까? 같아요. 평발이 참 걱정이 아, 돼요. 평발. 군대도 평발이면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진짜 신빙성이 있는 말인가요? 아하. 예. 네, 아이의 평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발바닥 안쪽에 오목한 부분을 발에 아치라고 하는데 20도 내외의 아치를 갖는 것이 정상적인 소견입니다. 네. 네, 간단히 보아 이러한 아치가 감소되어 있는 발을 평발이라고 합니다. 예. 네, 재밌는 것은 원래 태어날 때 아기 발의 모양은 평발입니다. 네. 네, 아이들은 관절이 유연하고 발바닥에 살이 많기 때문에 평발이 아닌데도 평발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관찰되는 평발을 유연성 평발이라고 합니다. 유연성 평발은 약 10세 정도까지 서서히 아치가 만들어지며 정상 발의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치료나 교정이 필요하지 않고 모든 운동을 제한 없이 다 시키셔도 됩니다. 10명 중 1명 정도는 성장이 끝난 후에도 아치의 형성이 조금 부족하여 평발을 보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성장과 운동 기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평발로 인해 다리가 휘거나 골반이 삐뚤어지고 또 척추가 휠 수 있다는 말은 다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도 이제 좀 평발인 아이들 중에서 보면은 운동을 많이 하거나 또는 오래 걷거나 하면 아프다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 네. 예. 그런데도 별 치료가 필요 없을까요?
네, 정상적인 유연성 평발과 달리 병적인 평발도 있습니다. 대개 아킬레스건의 구축이 동반된 경우로 강직성 평발이라고 합니다. 네. 네, 강직성 평발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꽤 있고 네. 아킬레스건의 단축 정도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유연성 평발과 강직성 평발을 간단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뒤꿈치를 들고 이제 까치발을 하였을 때 발의 아치가 형성이 된다면 유연성 평발의 가능성이 높고요. 네. 반대로 까치발을 하여도 아치가 전혀 형성되지 않고 네. 아이가 발바닥을 땅에 붙인 상태에서 네. 쪼그려 앉기가 안 된다면 네. 아킬레스건의 구축이 동반된 강직성 평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발에만 해도 수십 개의 뼈가 있는데요. 네, 강직성 평발과 함께 이러한 뼈의 변형이 있다던가 뼈끼리 서로 붙어 있는 질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발의 의심 소견이 보인다면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주기적으로 관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간혹 아이가 평발이라고 해서 뭐 평발용 맞춤 신발이라던가 깔창을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네. 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네, 모든 평발에 깔창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걷거나 운동을 하였을 때 발이 쉽게 피로하거나 통증이 유발된다면 깔창보다는 먼저 쿠션이 있는 편한 운동화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이 된다면 제한된 경우에 하나여 깔창이 도움이 됩니다. 깔창을 착용하였을 때 아이가 편안해하고 통증이 감소한다면 깔창은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평발이 있음에도 증상이 없고 아이가 깔창을 싫어한다면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깔창은 통증의 완화를 위해 쓰는 것이지 깔창으로 인해 평발이 교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러한 깔창의 목적을 잘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아이가 곧게 쭉 뻗은 다리로 홀로 설 수 있게 하는 방법. 이번엔 OX 퀴즈에 담아봤습니다. 이름하여 아이 뼈 건강을 지키는 진실과 오해 OX 퀴즈. 오늘 문제는 상당히 알쏭달쏭합니다. 늘 그렇습니다. 갑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앞서 얘기했죠. 아이에게 쭉쭉이, 다리 마사지 이거를 해줘야 키가 잘 큰다. 오. 그죠? 옛말 우리 어른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왜 그걸 했겠습니까? 예?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 오랫동안 그 많은 민간요법이라고 하는 거. 그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크고 산 거예요. 네. 그죠? 마지막으로 캐리맥스. 하나, 둘, 셋. 자, 뭐야? OX 반. 뭐예요? 새우 영우 형님 반칙이에요, 그거 반칙. 뭐예요? 아니, 이게 왜 그걸 드셨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네.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상체 하체를 이렇게 좀 늘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냐면 네. 조금 이렇게 큰다는 말이 있던데 네. 그건 이제 뭐 의학 박사라기보다는 네. 그냥 이제 운동 쪽에 운동역학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들인데 네. 제가 이 세모를 든 이유는 네. 지금 여기는 그냥 쭉쭉이 얘기만 했는데 네. 이게 아기가 뭐 잠을 잠깐 자고 일어났을 때나 네. 뭐 아니면 아침에 완전히 푹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좀 기지개를 펼 때 좀 네. 펴주면은 그렇지, 나는 그때죠. 충분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네. 여기는 지금 그렇게 안 나오고 그냥 아. 쭉쭉이를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처럼 나와서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모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잠깐 마음이 들어갔다 나왔네 지금 영우 의원님이. 좋습니다. OX 세모. 과연 정답은 뭔지. 한 명 맞겠다. 네. 한 명은 맞히겠네요. 뭐지? 자, 우리 제발. 교수님 정답은 정답은 예. X입니다. X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영우 의원님하고 감박사님 맞히신 거네요. 그럼 쭉쭉이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쭉쭉이를 많이 한다고 해서 키가 네. 더 많이 크거나 이제 네. 성장이 자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오히려 단점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고관절의 경우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계속해서 발달을 하며 이제 네. 안정적인 관절로 성장을 합니다. 네. 이 고관절의 발달에 좋은 자세가 허벅지를 벌려서 굽힌 개구리 자세입니다. 아하. 예. 따라서 다리를 쭉쭉 펴주는 자세는 네. 고관절의 발달에 좋지 않습니다. 네. 네, 마찬가지 이유로 다리를 쭉 펴서 속설계로 감싸놓은 자세 또한 좋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아이 스트레칭을 해줄 때에는 네. 이 개구리 자세로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래도 뭐 잠깐 해주는 쭉쭉이는 아이가 좋아한다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구나. 자, 두 번째 문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엄마와 할머니를 원망하는 그런 퀴즈가 되겠습니다. 엄마가 나를 키웠어. 아이를 업어 키우면 다리가 빈다. 네.
그래서 왜 아이를 이렇게 오키면 애 다리가 이렇게 오가 되니까 그래서 오자 다리가 많다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자, 마지막으로 틀림 X. 하나, 둘, 셋. 짠. XXX. 엄마가 업어 키우는 거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상관이 없다. 제가 엎혀 있는 걸 진짜 좋아했대요. 네네. 근데 뭐 보시다시피 네. 아니죠. 뭐 모르죠 제가 어떻게 다리가 켜는지 안 되는지. 아니죠. 네. 많이 업혀 있는데 그렇죠. 자, 정답은 네. 뭡니까? 이번에도 정답은 X. X다. X다. 예. 오. 네, 제 예상과 달리 모두 맞추셨습니다. 네. 네, 어부발을 하면 이렇게 다리가 허벅지가 벌어지고 이렇게 다리가 굽혀지게 됩니다. 네. 이 자세가 앞서 말씀드린 고관절의 발달에 좋은 자세입니다. 네. 따라서 어부발은 오히려 고관절의 발달에 좋은 자세입니다. 네. 네, 고관절이 벌어지는 것이지 무릎 관절이나 다리뼈에 힘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다리가 휘는 것과는 네.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갑니다. 세 번째 문제. 보행기를 자주 태우면 걸음마를 빨리 시작한다. 보행기를 자주 태우면 걸음마를 빨리 시작한다. 사실 애들 이제 보행기를 막 태우죠. 근데 보행기를 너무 많이 태우면 아까 까치발 얘기를 하셨고. 근데 오히려 보행기 때문에 애가 자기 의지와 자기 근육이 발달해서 이렇게 걷는 걸 좀 방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뭘까요, 답은? 자, 마지막으로 틀리면서 하나, 둘, 셋. 짠. 이번에도 세 분 다 X. 자, 교수님, 제발 애매합니다. 오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네, 정답은 X입니다. 역시 X네요. 예. 오늘의 문제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갈수록 쉬워지네요. 네. 네, 보행기를 타면 이동이 자유로워지긴 하지만 네. 더 빨리 걷게 된다던가 네. 걸음마 연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선 아기들은 많이 기어 다녀야 팔과 다리의 근육이 조화롭게 발달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오히려 보행기에 의존을 하게 되면 네. 걷기 위한 자극을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보행기를 태울 때에는 허리에 힘이 어느 정도 생기는 6개월 이후에 네.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만 태우시는 것이 좋고요. 아하. 특히 보행기의 높이를 아이 발바닥이 바닥이 완전히 닿도록 높이를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성장판 골절이 있으면 수술을 해야 된다. 뭐 여태까지 계속 X였기 때문에 X로 가셔도 될 것 같고 다 X였던 것이 함정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뭘까요? 마지막으로 틀리면서 하나, 둘, 셋. XOX. XOX. 자, 교수님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정답 X. X네요. 역시 X. 예. 왜 그렇습니까? 골절 환아의 경우에 외래나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부러진 뼈가 상당히 어긋나 있음에도 수술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소아골절은 어른들에 비해서 빨리 붓게 되고 또 뼈가 어긋나게 붓더라도 재형성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어긋나게 붙은 뼈들이 다듬어지며 원래 고든 모양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재형성 능력은 소아골절만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성인에서는 당연히 수술이 필요한 골절도 아이에게서는 깁스나 속고 고정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소아골절에서는 이러한 재형성 능력을 고려하여 뼈를 맞추는 방법이나 수술이 필요한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우리 아이들의 뼈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보들 모두 잊어버리시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공개 클리닉 웰이 알려드리는 건강한 정보들만 모아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성장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아프니까 성장한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성장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저는 성장통을 그렇게 느껴본 적은 없고요. 꿈에 막 자꾸 막 뛰어내리는 꿈, 아, 맞아. 공룡이 막 잡아면 막 네, 뛰어내리는 네. 그런 꿈은 꿔봤고. 근데 주위에 보면 아이들이 막 잘 때 다리나 허벅지가 아파가지고 막 깨기도 하고 엉엉 네네. 운다고 하던데, 아 어머니, 야 그건 성장통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글쎄요, 이 성장통이라는 게 실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리고 이걸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성장통이란 성장기 아이들에게 보통 11세 미만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비특이적인 하지의 통증을 말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성장통의 특징을 살펴보면 활동을 많이 한 그날 밤에 아파하는 것이 특징적이며 네. 또 다음 날 낮이 되면 또 언제 아팠냐는 듯 또 잘 뛰어노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네, 아픈 부위가 명확하지 않고 좌우 번갈아가며 아파하는 것도 성장통의 특징입니다. 네. 통증이 심할 때는 저녁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한다던가 마사지를 해주시면 통증이 좋아질 수 있고요. 네, 매우 심할 때는 자기 전에 집에 상비하신 해열제를 한번 먹이고 재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워낙 이제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아, 그래 오늘 어땠는데요? 워낙 많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저녁에 이제 어머니 모친께서 장사하고 오시고 네. 제가 자고 있을 때 이렇게 많이 아파서 많이 주무르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다리 같은 경우에. 그렇구나. 이게 우리 집안이 다 이래 키가 작은데 저 혼자 크거든요. 아, 그래서 오, 저는 진짜요? 잠깐만. 쭉쭉이를 믿는 편인데. 네. 근데 이게 단순한 성장통인지 진짜 네. 어떤 질병이 있어서 이렇게 아픈 어. 건지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고 이 구분하는 검사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성장통이란 진단은 어떠한 검사로 확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을 배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네. 따라서 다른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특징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낮에도 아파하며 다리를 저는 경우 네. 또는 붓거나 열이 나는 경우 또는 한 부위만 지속적으로 아파하며 누웠을 때 아픈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네. 조금 무서운 이야기지만 백혈병이나 골수염, 종양, 골괴사 등에서도 성장통과 비슷하게 제일 먼저 하지의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원인을 모르는 통증이 장기간 지속이 된다면 그 기본적인 피 검사를 해서 염증 수치를 확인하고 다른 이상 소견이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네. 네, 붓거나 국소적인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MRI 등의 영상 검사를 통해서 네. 내부 구조물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뼈주사 검사라고 하여 한 번에 전신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확실한 성장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낮에는 또 일어나서 또 우리말로 미친 듯이 또 놀러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렇게 크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그렇게 해야 확실한 되는데. 성장통이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걷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는 걸음걸이가 어떻는가, 다리가 좀 휘었는가, 오다리인가 이거 봐야 되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은 이제 허리가 휘었는가를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허리가 휘면은 이 척추측만증이라 그러는데 이건 어떤 질병입니까? 네, 정상적인 척추는 앞에서 보면 일자로 고든 모양이고 옆에서 보면 예쁘게 커브가 있는 S자 모양입니다. 네. 네, 이런 척추의 모양이 앞이나 뒤에서 보았을 때 단지 한쪽으로 굽은 것만이 아니라 3차원적으로 휘고 꼬인 모양을 척추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네. 측만증도 원인에 따라서 특발성, 신경 근육성, 선천성 등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아무래도 많이 알려진 것은 성장기 아이에서 특히 청소년 여자아이에게서 우연히 발견되는 특발성 측만증입니다. 네. 주로 척추측만증은 흉부에 많이 옵니까? 허리에 많이 옵니까? 흉부와 허리에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흔히 왜 어른들의 허리 질환은 뭐 자세나 습관의 영향을 참 많이 받잖아요. 이 척추 측만증이 청소년기에 많이 생기는 거라면 너무 우리 학생들이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다거나 혹은 뭐 책가방을 무겁게 맨다거나 이런 습관들이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유전 때문인 건지 궁금한데요. 네, 아쉽지만 측만증의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유전이나 호르몬, 신경과 근육 등 여러 요인들이 함께 관여하여 발생하는 다인자성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측만증 중에서도 잘못된 자세나 습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허리가 휘어 보이는 측만증을 기능성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다리를 꼬고 앉거나 무거운 가방을 메고 또 허리의 통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측만증이 발생할 수 있지만 원인이 사라지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측만증입니다. 네, 그에 비해 특발성 측만증은 청소년기에 급격히 키가 크는 시기에 발생하며 교정이 되지 않고 점차 진행하는 구조적인 측만증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질병적인 척추 측만증 같은 경우를 사진을 보면 좀 심각하게 네.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좀 흉부 쪽에 많으면 오히려 뭐 심장이나 폐를 좀 이 그 척추가 또 누르는 건 아닌지, 그리고 또 허리 질환까지 이게 뭐랄까 좀 번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이런 척추 측만증이 이런 경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네, 척추 측만증이 폐나 심장의 기능이나 허리 질환과 상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 저하는 중증도 이상 심한 변형에서 90도 이상의 변형이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네. 네, 선천성이나 신경 근육성 측만증에서는 변형의 정도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합병증이 문제가 되지만 특발성 측만증의 경우 대부분 변형의 정도가 그 정도로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합병증에 대해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고 네. 다만 미용적인 면이 좀 더 문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의사들이 주로 특발성 일하잖아요. 네. 운발성 고혈압 뭐 이런 네. 거 하면 잘 모른다는 그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죠. 네. 모른다는 다인자 뭐 이런 그렇죠. 이런 네. 네. 아니 뭐 당연히 이게 허리가 휜 게 상태가 심하면은 그냥 겉으로 봐서도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봐서는 한눈에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 나의 척추가 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네, 아이가 바로 섰을 때 어깨 양쪽 높이의 차이가 나거나 몸의 좌우가 비대칭적인 경우 또 갈비뼈가 한쪽에서만 튀어나온 경우에는 측만증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전방 굴곡 검사라고 하여 측만증을 조금 더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선 상태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머리와 팔은 아래로 내립니다. 이 상태에서 등을 뒤에서 관찰하였을 때 등의 좌우가 비대칭적으로 튀어나와 있다면 측만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러한 소견이 보인다면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측만증을 진단하게 됩니다. 네. 측만증이 매우 이른 나이에 발생하였거나 모양이 비전형적인 경우 그리고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확인을 위하여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 가지고 척추 측만증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치료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네, 측만증은 대개 아이가 급격히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변형이 진행하기 때문에 성장 단계와 변형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결정됩니다. 네. 성장기 아이에서 20도 이하, 성장 완료 후 50도 이하의 망곡에서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네. 관찰 과정에서 자세나 운동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평소에 수영이나 스트레칭을 통해서 유연성과 근력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장이 1년 이상 남아있고 20도 이상의 변형을 보인다면 보조기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보조기는 이미 휘어진 척추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보다는 자녀 성장 동안 더 이상 발생할 수 있는 변형을 막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수술을 언제 하는 게 좋을지 참 궁금한데요. 아이가 자라는 성장기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 자란 후에 해야 맞아. 되는지 제일 중요한 질문 네. 같은데요. 이게 참 궁금합니다. 네, 보조기를 하여도 변형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나 50도 이상의 변형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장이 완료하면 더 이상 허리가 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50도 이상의 변형에서는 성장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측만증의 수술은 기본적으로 가슴과 허리의 척추뼈를 모두 고정하여 유압하는 매우 큰 수술이며 수술 후에 척추의 움직임이 매우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그 시기와 방법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네. 현재 환자의 나이가 어리고 성장이 많이 남았더라도 변형이 매우 심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막기 위해 이른 나이에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척추 성장과 함께 늘어나는 기구를 이용하여 성장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이 마무리된 때에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형이 심해지고 척추가 경직적이 되기 전에 수술 시행하는 것이 교정력이 더 높고 또 수술 결과도 더 좋습니다. 따라서 이 좋은 수술 타이밍을 찾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보면서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20도면 좀 지켜봐도 되고 50도면 수술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20도만 돼도 상당히 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척추 측만증이. 네. 그죠? 50도면 굉장히 휘어진 거거든요. 네. 아, 그 20도까지도 지켜봐야 되는군요. 네. 네. 이게 가끔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네. 척추가 예쁘게 완전히 일자인 사람은 잘 없습니다. 네. 누구나 어느 정도 휘어 있는 정도가 있고 그 기준이 20도입니다. 네. 20도라는 것은 척추 측만증을 진단하는 기준이지 허리가 조금 휘었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 자나깨나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걱정인 분들, 얘가 진짜 나보단 나아야 될 텐데. 저도 3명을 그렇게 키웠거든요. 네. 자, 그런 분들의 걱정을 한 번에 깔끔하게 해소해줄 처방전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뭘까요? 저는
우유요. 오. 왜냐면 우유. 우리 학교 다닐 때 우유 급식을 빼놓은 적이 없잖아요. 그때도 했어요? 네. 할머니가 뭐 멸치 반찬 많이 해주시고. 일리가 있겠어요. 우유. 네. 우유. 네, 우유. 강 박사님은요? 저는 이제 밀가루. 밀가루. 밀가루가요? 왜 밀가루가요? 왜냐하면 우리 어릴 때는 네. 그 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키가 크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빵하고 먹는다고 밀가루 먹으니까 서구식 식사의 가장 베이스인 제가- 밀가루. 음식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밀가루를 빵을 좋아하거든요. 빵 좋아하시죠, 그래서 키가 예.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 빵을 좋아해서 키가 어머니 컸다. 하느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예. 의사 와서 이런 말 하는 게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근데 지금도 빵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예. 자, 염정석 의원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네. 오늘 수업 중에 하나 힌트를 얻어서 제가 하나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좀 전에 교수님께서 보행기를 이 다리 높이에 맞춰줘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네. 운동이라는 게 뭐 어린 아기들도 그렇고 뭐 어른들도 그렇고 청소년기도 다 좋다고 생각이 되니까 네. 뭘 이렇게 받치고 조금씩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네.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받침대가 받침대나 예, 예. 걷기 보조기 예, 같은 예. 어떤 무엇이 그런 있을 게 수 좀 있다. 좋지 않을까, 네. 들어있지 않을까 그런 아, 생각이 좋습니다. 듭니다. 자, 과연 이 속에 뭐가 있을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 전혀 뭐 줄넘기. 줄넘기하고 동그란 거. 축구공이 공이에요? 이게 뭘까요? 교수님, 운동은 뭘 갖고- 운동이네. 줄넘기하고 뭘 갖고 오신 거예요? 네, 지금 줄넘기와 공이 들어있는데요. 공, 예. 그래서 뭐 공놀이와 줄넘기를 시키라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을 네. 마음껏 시키라는 의미에서 아. 네, 운동기구를 넣어봤습니다. 예. 네, 모든 치료의 목적은 아이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네, 이는 치료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쁜 병이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아이도 힘든 치료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의 아이가 뛰는 것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하고픈 운동을 못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이의 발달에 특별히 좋고 나쁜 운동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을 시키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를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또 열심히 뛰어놀게 해주시는 것이 아이 전신의 건강과 또 균형 있는 뼈와 근육의 발달에 가장 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 좋은 황금시방전 같아요. 아이들 정말 그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마음대로 뛰놀게 해라. 아파트 참 이렇게 아래층, 위층 간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참 힘들긴 한데 우리나라 아이들 보면 좀 불쌍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저러나 요즘 애들 아무리 적잖아요. 이제 엄마들이 이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아이들을 병원도 데리고 그러시는데 병원에 이제 애들 데려갈 때 진료를 받으러 어떤 점에 좀 신경을 써서 애들 데려가야 되겠습니까? 네,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애매한 증상을 호소하거나 조금 이상한 증상을 보일 때에는 휴대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오시면 이게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아이들은 증상이 그때그때 변하는 경우가 많고 또 막상 진료실에서는 아이도 많이 불안해하고 긴장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보신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아이도 잘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조금 사진이나 동영상을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인터넷에서도 많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나 부족한 정보도 많고 조금 상업적인 광고도 많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아이가 불편해하는 증상에 대해서 간단한 검색 정도는 괜찮지만 네. 너무 인터넷에 의존하지는 마시고요. 또 인터넷에서 보신 내용을 진료실에서 물어봐도 되니 가까운 소아정형외과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박병규 교수님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뼈 건강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 클리닉의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겠지만 소아정형외과 질환은 특히 조기 진단이 중요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발생 가능한 다양한 질환들이 있지만 현재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치료 방법도 많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큰 문제 없이 해결되는 질환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어떤 질환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함께 노력하시면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세 분 함께하면서 이게 좀 우리 흔한 그런 과목이 아니었잖아요. 네. 어땠어요, 유영 씨는? 근데 듣다 보니까 사실 이 뼈 건강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뭐 어른들에게도 충분히 다 적용되고 좀 새겨들어야 하는 이야기들이어서 네.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됐고요. 그리고 뭐 저도 앞으로는 이제 키가 줄어들 일만 남았잖아요. 네네. 좀 더 뼈 건강에 신경을 써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이제 건강한 이 정보를 통해서 건강한 아이를 낳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더니 자기 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먼저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있어야 아이가 있는 거니까. 강 박사는 어떠셨습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박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워낙 하나 둘 놓기 때문에 네. 너무 귀해서 너무나 인터넷 그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네. 불안해하시고 또 그런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는 분 많이 계신데 네. 그런 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여모이는 어땠습니까? 소아정형외과 뭐 저희가 정형외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네. 소아차가 들어가는 거 오늘 처음 접해봤는데 아기가 다행히 안 아파서 소아정형외과는 안 가봤어요. 네. 안 가봤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좀 새록새록 나는 네.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네. 아니, 여모님도 몰랐던 본인의 어떤 비밀들이 조금씩 밝혀졌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박병규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말에 방학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서 이제 팔꿈치가 아프다고 했거든요. 피부가 좀 많이 하얘져 있었고 놀랬었던 상태고 저는 단순히 이제 탈골이 됐다 생각했거든요. 팔꿈치가 많이 부러져 있는 상태고 성장판도 이제 많이 닫혀 있는 상태라서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발레를 시켰기 때문에 자세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고요. 그런데 우연찮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쯤 친구들과 함께 그 댄스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친구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서연이 다리가 조금 X자인 것 같다라고. 그때 조금 사실 많이 당황했었는데 최근에 조금 크면서 눈에 띄게 조금 그 X자형이 빨라지는 것 같았어요. 많이 닫혀 있는 상태라서 좀 많이 놀랬던 상태고 그리고 성장판을 다쳤다고 하니까 아직 어리다 보니 그게 좀 많이 걱정됐었어요. 수술하기 전에 설명을 잘 해주셨고 이제 핀 고정술로 수술하고 나중에 이제 핀을 이제 6주에 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검사는 엑스레이밖에 없었고요. 엑스레이만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정말 검사 결과가 너무나 잘 나와서 전 조금 놀랐습니다. X자형 다리의 소견이 좀 보인다고 하셨고요. 그러나 우리 아이가 무릎이 아프거나 뭐 뒤꿈치가 아프거나 그런 아픈 증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한 무릎에 성장판이 있으면 오른쪽 왼쪽의 성장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X자형 다리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 속에 그 성장판 쪽으로 뼈 속에 그 간단한 나사 같은 걸 넣어서 오른쪽 왼쪽의 성장의 속도를 맞추어 줌으로 해서 이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병원에 왔을 때는 뼈가 잘 붙었는지 항상 엑스레이 촬영해서 확인을 했고 집에서는 이제 자기 스스로 좀 팔을 필 수 있도록 재활 운동을 했거든요. 지금 핀 제거까지 다 했고 오늘 이제 제거하면서 이제 실밥도 풀고 이제 치료는 끝난 상태고요. 그럼 집에서 이제 재활하는 걸로 말씀하셨어요. 한 달, 2달 만에 거의 일자가 되는 거를 보면서 저 자신도 되게 신기했었어요. 3에서 4cm 정도가 확 크면서 교정도 좀 더 좋았던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너무 만족하고 빨리 빼면서 또 2차적인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 덜고요. 아기도 놀란 상태고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서 많이 놀랬는데 너무 아기 앞에서 놀랬다는 거를 표시를 하지 말고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빨리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자아이들은 특히나 외모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아이도 첫 번째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두 번째 수술을 빨리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만족감이 크다 보니까 어머니들께서도 조금 용기를 내서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하는 수술보다는 정말 제 느낌에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만큼 간단한 수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좋은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